네, 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지금 7시 돼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어, 오늘 제가 설명회에서 준비를 한 것은 원래 그 수업의 방점을 찍고서 설명하는 적이 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수업보다는 이제 면접 스타일이라든지 학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통 요걸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파이널 수업이다가 보니까 이 수업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왜 준비를 하냐면은 일단 물론 저희 수업 홍보도 있기는 한데 어머님들이 우리가 지난 추석 때도 그랬는데 이런 이제 점점 다가올 때 그 전에는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수업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이널로 오면 올수록 아이들 원서가 이미 다 이제 지원된 상황에서 어떤 대학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들이 헷갈리고 학원 수업을 들으려고 해도 어떤 수업들은 개설이 돼 있고 어떤 수업들은 개설이 안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걸 들어도 되는지 어쩌는지를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추석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이제 수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희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수업이 사실은 실전 파이널에서는 보통은 저희가 실전 모의 면접 중심으로 일단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많죠. 의대가 제일 힘들어요. 의대가.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도 제일 힘들어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인문계 스카이를 쓰는 친구들은 면접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대 면접 준비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연고대 다 준비가 되듯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의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유형들을 크게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MMI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의학 인적성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서류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 면접은 오늘 이제 설명에서는 이건 그 주가 아니에요. 이제 요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MMI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방 3개 이상에서 진행이 되고 의학 인적성은 이제 방이 한두 개에서 면접실 한두 개에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MMI는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학교마다도 이름은 MMI라고 붙었지만은 학교마다도 이게 또 달리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사회, 뭐 의료윤리가 나올 수도 있고 과학적 사고, 도표 분석과 추론, 이 과학적 사고는 이제 가설 세워서 가설 검증하는 거, 그리고 상황, 의학 상황, 비의학 상황, 그리고 서류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의학 인적성은 마찬가지 인문사회, 의료윤리 포함인데 이게 재심은 성격이 조금 다르게 주어져요. 학교마다 이게 너무 달라갖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MMI는 보통 이제 면접실 3개 이상에서 진행이 되고 10분씩 그리고 의학 인적성은 각 면접실 5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면접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제 유형은 저렇게 돼 있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 대학들이죠. 대학들 면접 날짜. 그래서 여기는 면접 날짜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것은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은 그냥 학교를 딱 찍으면은 자기 쓴 학교대로 이 요일 어떻게 보는가 그냥 대충 확인할 수가 있어 갖고 요걸로 일단 넣어 놨는데요. 근데 이제 제 설명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캘린더로 바꿨는데 여기 캘린더로 바꾼 것에서는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것이 이제 면접 날짜입니다. 면접입니다. 면접고사. 그리고 파란 것도 면접고사인데 파란 것은 서류 면접이에요. 서류 면접으로 시행하는 이제 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류 면접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서류 면접 80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 면접을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건 뭐 이제 사실 각자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문제 만들어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신청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신청이 지금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주 주말까지만 받는 걸로 해놨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11월 되면은 문제를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하셔야 돼서 그래서 혹시 서류 면접 문제를 만드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려면은 상담실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간 학교 아마 이게 빨간 대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5일에 울산대 의대, 계명대 근데 여기는 지금 계명대 의대나 대가대 의대 아마 쓰는 분들이 여기 교과라서 지역 교과로 없을 거고요. 연세대 의대 화루가 있죠. 22일 토요일에는 서울대 의대 일반, 울산대 의대 지역 학종, 계명대 의대 일반,
그리고 고신대 의대 그 의대 약학 전형 교과, 그리고 계명대 의대 지역인재 학종인데 이건 아닐 거고요. 29일에는 서울대 의대 지균, 카톨릭 의대 학주, 울산대 의대 잠재 역량 학주. 여기는 이게 세 개가 겹쳐 있어 갖고 겹쳐 있어서 서울대 의대를 쓰는 친구들이 여기는 아마 이제 못 썼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 미래의대, 건국대 글로컬 의대, 인제대 의대 지역 인재,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 성균 인재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 것들은 이제 서류 면접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갖고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업이 다 개설을 못해요. 일반적인 수업으로 이게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일단은 연세대 의대 화루가 이날 시험이기 일요일 날 시험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수능을 보고 나서 이틀간 수업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까맣게 해놓은 것은 이제 저희 수업이 열리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다 표시한 것은 실전 모의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그 우리 특강 수업으로 열리는 것도 여기 같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간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실전 모의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 마지막으로 지금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죠. 연세대 화루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스타일이 작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 세트가 2개인데 이 2개를 지금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좀 전에 알았는데 이 실전 모의가 지금 마감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뭐라도 하는 게 좋냐면은 이 모의 지금 실전 모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은 선생님 연세대 수업이 있어요. 이론 특강.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자연계 화루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반 쪽이 해결이 돼요. 문제 세트가 2개인데 그 중에 반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상황 면접인데 그것은 서울대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안 되면 그거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쓰는 친구들이 이거 같이 썼겠죠 보통.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17일, 19일, 21일 이렇게 저희가 실전 모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갖고 잠시만요. 시간으로는 의의 이론 수업이 예, 예, 17일 같은 날에 있군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 있는 날에 이론 수업을 이제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1시간씩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이론 수업 같이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이재은 선생님이 또 그 이론 수업과 관련된 것을 뒤에서 또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넘길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볼 때가 서울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울산대도 안 열려 있고 계명대도 여기는 계명대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계명대 의대 실전 모의가 2번 있는데 이게 약간 서울대하고 약간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혹시 서울대랑 계명대를 같이 쓰는 학생들은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같이 썼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서울대를 들으면서 이것은 또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문제 결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계명대 의대 학종 같은 경우는 인성하고 서류가 들어가는데 인성 면접 문제가 그 방이 하나기는 하지만 문제 스타일이 달라서 그건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여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9일로 가면은 서울대 의대 지균이나 울산대 의대 학종 그리고 이제 연세대 미래 여기 있는데 인제대 의대는 지역 인재가 안 올 거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있고 30일에 성균관대 의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성균관대 의대는 별도로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없는데 성균관대 의대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면접실 하나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예전 설명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수시 모집 요강의 단계별 면접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해서 혹시 얘네가 MMI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입학처에서 말을 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추석 직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때는 면접실 하나 운영한대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안 하니까 하나 운영한대요. 근데 작년부터 하나를 운영했거든요. 하나를 운영했을 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상황 면접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상황 면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드는데 상황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MMI를 참조를 했을 때 그 기존에 봤었던 면접실 3개를 운영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상황 면접 2개 하고 하나가 재시문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문 면접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는 도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림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이제 같이 쓰는 친구들은 여기 없어도 어디서 공부하면 된다? 서울대 직윤에서 또 같이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의를 다 봐도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성균관대 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도 이론 수업이 있어요. 이재현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거 맞춰서 들으면 되고요. 이제 제가 수업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여기에서 그리고 울산대 의대도 여기서부터 같이 들으려면은 뭐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해도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울산대는 학교에서 문제를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입학자에 자주 전화를 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도 막 전화로 확인을 해요. 근데 전화를 해서 문제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답을 안 하세요. 그냥 공개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제 아이들 후기를 통해서 보면은 얘네 문제가 조금 독특해요. 독특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계속 도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이 저희한테도 도표 좀 많이 풀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서울대 의대 이 실전 모의에서 문제 좀 이따가 말씀드렸죠. 문제 구성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대 의대 공부할 친구들도 그냥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모의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론 수업으로 이제 듣겠다라고 하는 거 특강으로 이제 문제 접근하는 방법 배우겠다 그러면은 이재현 선생님 수업에서 같이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 미래 의대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달라요, 문제가. 혹시 이제 연세대 미래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도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실전 모의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연세대 미래 의대 특강이 있잖아요. 예, 제 수업이라 제가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미래 의대 특강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시사 의료 윤리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목은 생명윤리, 직업윤리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생명윤리에서는 일반적인 의료윤리에서부터 생명공학의 윤리까지 폭넓게 문제를 내고요. 의료 시사도 내고 우리가 생명의료윤리라고 하는 그 이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우는 뭐 안락사, 뇌사 이런 것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고 거기엔 또 별도로 의학 상황이 끼어서 나와요. 의학 상황이 다른 대학들에서는 잘 안 내는 건데 그 의학 상황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그냥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의학 상황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내는 데가 한림대 의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고신대도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고신대는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연세대 미래를 또 쓰는 친구들이 한림대를 또 같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부를 할 때는 한림대 일부가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대를 공부를 하면 어디가 커버가 된다? 일단 커버되는 학교 울산대 의대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 이렇게 요 두 개가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세대 보면은 커버가 안 됩니까? 예, 연세대는 잘 커버가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여기 길이 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제시문 분석하거나 배경 지식을 쌓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완전히 커버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상황이 나온다면은 상황 면접 문제가 겹칠 수가 있죠. 다른 학교들이랑. 그래서 이제 비의학 상황으로 나오는 서울대, 울산대, 성균관대하고 일부 겹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은 이래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으로 보면은 이 연세대 의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런 거 그냥 자료 분석하는 거군요. 그래프 이거 어머님들도 보시면 푸실 수 있죠. 그죠? 여기 높고 그다음에 떨어지잖아요. 손 씻기를 해서 떨어졌대요.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 문제는 약간 이제 테크니컬한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풀 때 제시문을 활용해서 답변을 한다는 걸 알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 문제가 8분 동안 두 개를 풀고 들어가고 한 면접실에서 8분 또 다른 면접실에서 8분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작년에 서류가 있었죠. 근데 올해는 서류가 빠졌어요. 근데 올해는 면접 문제를 8분 풀고 하나 시험 보고 8분 풀고 또 하나 시험 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시간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어려워지겠군. 그래서 어려워지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정시거든요. 연세대 의대 정시 면접 문제예요. 이게 파트 1 문제인데 파트 1이 의학 인적성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시험 봐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가 이제 상황처럼 주어지고요. 하나는 제시문 면접으로 주어지는데 이 제시문 면접 형태는
이공계 애들이 지금 시험 보는 자연계 화로 있잖아요. 수시에서 화로 그 면접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등록이 안 된다거나 마감이 돼서 못 듣는다거나 뭔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예, 이공계 화로 면접이라도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절반은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그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상담실에서 상담할 때 하는 얘기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근데 사실은 이제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면접은 저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연세대는 인문사회과학 재시문 또는 이제 과학 재시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 두 개 면접실에서 8분 준비해서 8분씩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전 모의 면접에서 8분 준비하고 20분 면접, 8분 준비해서 20분 면접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8분 준비하고 들어와서 8분 면접을 하고 12분 동안은 이제 문제 해설과 평가, 코멘트 이런 것을 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풀게 되면 이제 1시간이 지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전 모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울대 의대인데요. 서울대 의대는 면접 문제가 워낙 다양해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이제 제가 분류하는 분류법으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재시문 이런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려워요. 제가 애들 풀렸을 때 맞춘 애가 없어요. 어머님들 맞추시고 서울대 의대 가시죠. 물론 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이건 진짜 어려운 거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지금 풀 건 아니라서 괜히 어려운 거 갖고 왔나 봐요. 이게 불평등 이제 사회적 약자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냥 국어 문제하고도 좀 다릅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제시문을 제가 그 서울대 그러니까 문과 친구 이제 수업을 이렇게 개인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의대 면접 문제를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서울대 인문계열 쪽 문과 애들이 보는 문제는 제시문에서 답을 찾으면 다 보이는데 의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보가 좀 없기는 해. 네, 정보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을 씌워야 되긴 하는데 약간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표 분석 및 추론은 이런 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불평등 문제인데 이거 의료 불평등 문제거든요.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이걸 넣어서 그렇지 지금 불평등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말고 뭐 수명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 및 추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비의학 상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 면접에서는 방을 4개를 돌릴 건데요. 왜 4개냐면은 이렇게 3개가 돼 있지만은 사실 이제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것은 요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 면접실까지 같이 돌릴 거예요. 실제로는 대학에서는 5개 면접실을 돌지만 저희는 이제 4개까지 돌려서 인문사회 추론 상황 서류 그리고 각 면접실마다 2분 준비해서 18분씩 면접 서류 면접방은 그냥 바로 20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18분 면접에서는 8분 면접을 하고 이제 코멘트 평가 10분 해갖고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설명과 평가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연대, 서울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이 모의 면접 빼고 아까 이제 이론 수업들은 이제 시간표 참고하셔갖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울산대, 성균관대, 건국대 글로컬. 요게 건국대 글로컬은 이제 다음에 있기는 한데 모의 면접은 우리가 연세대 미래랑 그쪽에다 같이 짜놓기는 했거든요. 시간표로는. 근데 이게 공부할 때는 건국대 글로컬 학종이 지금 얘네들도 10분 면접 하나짜리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얘네도 상황이 나왔는데 옛날 MMI 때는 상황이 아닌 제시문 면접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쪽 치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학교들도 같이 여기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따로 열리질 않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세대 미래. 연세대 미래는 이렇게 돼요. 요게 한 세트고 요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생명윤리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윤리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2개, 2개씩 이렇게 주어져요. 요것을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20분 동안 문제를 풀고 한 면접실에서 10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네, 그래서 요 문제들을 20분 동안 풀기 때문에 푸는 시간은 제법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는 아주 독특하게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의학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동료 의사 환자가 미성년자이니 강제로라도 수혈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치료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은 아니었다. 너 이 상황에서 네가 의사라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이런 의학 상황 문제가 주어져요. 이런 것도 주어지는데 25학년도에는 이 문제가 안 났어요. 그런데 24학년도까지는 이런 문제가 하나씩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미래는 작년에 안 나왔어도 이전에는 나왔었기 때문에 의학 상황을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해갖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학 상황까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세대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준비해서 10분 면접실, 10분 면접을 하는데 면접실 1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의학 인적성 면접에서 제시문 면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MMI나 이런 것은 제시문만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보고 문제가 없어요. 제시문만 보고 들어가면 문제를 말로 던져요. 근데 아까 연세대 미래는 문제가 밑에 써 있잖아요. 그 문제 다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제지에다 쓸 수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전 모의 면접에서는 이렇게 2개 면접실에서 생명윤리, 직업윤리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면접실 1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에서 진행되지만 저희는 이걸 둘로 나눠 갖고 이제 한 문제당 20분씩 면접과 코멘트, 직업윤리에서 여기서도 면접과 코멘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문제 한 세트당 5분 5분씩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5분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아까 가르치는 것까지 이제 문제 해설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연세대 미래 이렇게 되고요. 연세대 미래 시간표에 보시면은 이제 글로컬이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전 모이면 연세대 저기 건국대 글로컬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실 1개에서 10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 그 문제 유형에 맞게 거기는 상황이거나 제시문이거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거기 MMI 형태로 이제 문제를 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같이 20분, 20분, 20분으로 배정을 해갖고 연대 글로컬도 그 건국대 글로컬도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같죠. 네. 그 시험 날짜가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 미래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림대 의대. 한림대 의대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형태의 면접인데요. 이 한림대 의대는 그 MMI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얘네들 분류로는요. 인성 면접, 상황 면접, 모의 상황 면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개의 면접실이에요. 근데 이 상황 면접과 모의 상황이 사실 저도 아무리 봐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근데 개명대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문제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분 준비하고 8분 면접을 합니다. 각 면접실에서. 이렇게 8분 면접을 진행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강의를 따로 열지는 않았어요. 이게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림대 의대를 치는 친구들을 보면은 한림대 의대가 최상단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보면은 애들이 이 동네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여기까지예요. 한림대랑 연세대 미래까지. 그러고서 그 밑에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요. 예,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만 이제 면접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치는 애들도 여기를 치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공부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서울대 면접 문제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상황 면접이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상황 면접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제 분류법으로는요. 하나가 비의학 상황,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아까 연세대 미래같이 의사로서 마주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학 상황인데 한림대 의대가 의학 상황이 이 3개 면접실 중에서 하나에서 종종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끼어들기 때문에 한림대 의대도 의학 상황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면접하고 그 비의학 상황과 이 의학 상황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을요. 그리고 인성은 상황을 낼 때도 있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를 갖고 문제를 낼 때도 있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앞에 대학들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좀 공부가 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거보다는 이 상황 면접과 그리고 비의학 상황 같은 경우에 앞 대학들 공부하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의학 상황은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을 수업으로 열어도 괜찮긴 한데 보통 연세대 미래를 듣는 친구들이 또 그 쓰는 친구들이 한림대를 또 같이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제 급이 비슷해 갖고 그렇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앞에서 이 겹치다가 보니까 강의를 2번 여는 게 그래 갖고 일단은 한림대는 또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한림대 쓰는 친구들은
만약에 내가 의학 상황을 듣고 싶다. 그럼 조금 맞지는 않지만 연세대 미래의대를 그냥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의학 상황을 거기서 다루게 되니까.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문제도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림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세대 미래의대, 그러니까 특강으로 듣는 수업은 실전 모의 말고요. 그걸로 듣고 저희가 실전 모의는 이게 11월 말 12월 1, 2, 1 여기가 3일 시험이라서 1, 2일 날 이걸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실전 모의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 우리가 실전 모의는 각 대학에 맞게 문제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실전 모의라고 하더라도 저는 성균관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균관대는 그냥 서울대처럼 하면 되겠군요. 울산대도 그러네요. 별로 문제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글로컬도 그렇고 거기서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세대 미래 실전 모의를 하는 시간이 그 건국대 글로컬이랑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국대 글로컬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세대 미래랑 건국대 글로컬은 문제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를 다른 세트로 그 학교에 맞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있는 대학이 아주대 의대인데요. 이때 한림대 의대 실전 모의를 할 때 아주대 의대도 같이 진행이 돼요. 아주대 의대는 면접실 2개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면접실당 이제 10분씩 진행이 되는데 면접실 하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서류는 각자 준비를 하시고 일단 그리고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냐? 일반적으로는 그 면접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까지로 보면은 상황이 주를 이루거든요. 상황 면접으로. 근데 작년에 재시문 면접을 냈어요. 그래서 재시문 면접을 냈는데 그게 이제 토픽으로 말하면 시사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그래서 이제 뭐 레벨 5, 레벨 4 하는 자율주행이 단계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문제 재시문을 줬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인문, 사회, 재시문으로 나눈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만 그랬냐? 그렇진 않고요. 제가 21학년도인가 20학년도인가부터 아주대 에이스 전형하고 정시하고 싹 모아 보면은 문제 그 해봤자 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걸 싹 모아 보면은 한 13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재시문 면접으로 났던 것이 한 30% 정도?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결정론, 그리고 인문계들이 배우는 존 롤스의 그 이제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이죠.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계들이 그 문제는 인문계들이 보면 별로 어려워하진 않을 텐데 의대 치는 애들은 그걸 보면 상당히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주대는 근데 이게 좀 뒤에 있잖아요. 그죠? 12월 8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를 공부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빡세게 시사 이슈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또는 그 윤리 같은 거 공부를 하고 하면 이제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은 사실 아주대 쓰는 친구들이 사실은 거의 이렇게 보면은 서울대랑 같이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상황 면접 공부를 할 때 같이 겹쳐서 공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설명 안 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희가 수업을 다 열지를 못해 갖고 잘 모르세요? 어디요? 가천대는 왜 뺐냐면은 서류 면접이에요. 방 3개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게 전부 서류예요. 그래서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되게 이제 탈탈 털듯이 이제 질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방 3개에서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네. 또 어디 궁금하세요? 네, 카톨릭대 학추. 왜 설명을 안 했냐면은 여기에 걸리는 대학이 없어요. 문제 유형이 또 달라요. 문제 유형이.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이제 이거예요. 요것은 20학년도입니다. 그렇죠. 20학년도. 5년 전에는 문제가 이게 났어요. 장기이식과 관련된 문제. 장기이식에서 순서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죠. 답은 없어요. 예, 선착순이냐, 응급도냐, 뭐 등등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참 재밌죠. 여기서 보면은 폐이식 대상자 선택 결정에 한국과 일본의 기준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소방관으로 가장인 52세와 폭력 전과자인 25세 누구에게 이제 이식을 해야 될까? 이거 뭐 답이 있지는 않고 이제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윤리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규범 윤리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망막 황반 변성증인가요?
이제 있어 그 시야가 좁아지는 게 있는데 항공사에서 요것을 뭐 유전자 검사로 이제 이런 지원자들을 걸러내려고 그런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어떤 윤리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을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25학년도 갑자기 도표가 많아졌는데 이게 뭐냐면 그 라면 가격하고 라면 매출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보고서 이 딱 제시문만 보고서는 얘네가 지금 왜 지금 인플레이션 갖고 얘기를 하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 두 번째 문제. 라면과 의료 서비스의 가격 정책의 관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아, 근데 이걸 애들 보고 풀래요. 네, 근데 이제 의료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배우는 어떤 재화의 특성, 이제 그런 것하고 그거 뭐 그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와 의료 수가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결국 수가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의료 가격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의료 이슈로 연결을 시켜버리는데 이게 시사 이슈하고 관련되는 것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를 공부했다고 해서 여기 커버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전 모의에서는 서울대 실전 모의에 가톨릭대를 쓰는 친구들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면접을 지금 여기서 보면 3분 준비해서 이제 5분 정도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까지 다 주어진 걸 3분 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5분 동안 이제 면접 이 문제 1, 2, 3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서울대를 2분 읽고 들어갔는데 얘는 3분 읽고 들여보내면 돼요. 그래서 5분 면접이니까 이제 저희는 총 20분에서 얘네들한테 이런 문제들 세 세트를 풀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 모의는 저희는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수업으로는 이것을 별도로 이제 개설을 이제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것을 그럼 다른 학교들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풀리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것은 지금 어떻게 다른 학교랑 좀 묻기가 힘들고 그래서 카톨릭 대학을 이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저기를 그 힌트를 드리면은 그래도 요즘에 이거하고 결이 비슷하게 내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계명대입니다. 계명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들을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학교를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그 궁금하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어머님들도 까먹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밴드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저희는 어디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수업이 어디에도 잘 개설이 안 된 것 같아요. 뭘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 밴드에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네이버 밴드가 있거든요. 그 이제 저희 그 나눠드린 배부 자료에도 밴드가 있고요. 네, 요게 지금 밴드거든요. 저희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이제 혹시라도 11월 수능 끝나고서는 답변을 못 드려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계획을 짜시면서 물어보시면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 개놈비 연구소라고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요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들어가면은 기출 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출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떤 학교를 보더라도 기출은 다 풀고 들어가라. 기출은 다 풀고 들어가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웬만한 학교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지금 건국대 글로컬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안 올렸고요. 대가대 안 올렸고 울산대는 없어서 안 올렸고 예, 그 나머지 대학들은 웬만하면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인제대가 올라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아마도 어머님들이 치는 대학은 웬만하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서류 면접 말고요. 이런 재시문 면접으로 기출 나왔던 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면접을 치러야 되고 또 하나는 공감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파토스, 에토스 이것을 갖추어야 의대에서 이제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면접 수업이
되도록 이제 저희 그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로페토스라고 이름을 드렸는데 저희 실전 모의 면접팀은 MMI 마스터스라고 해갖고 이 면접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면접에서는 이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실전 모의를 진행을 할 때 그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교로 데려다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조교는 일단은 저희는 다 배제. 그럼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다 저희 컨설팅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강사를 하시거나 하는 강사급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해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요 밴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밴드에 들어오셔서는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이제 면접과 관련된 거 궁금하신 것은 시간이 될 때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이재은 선생님이 그 서울대하고 이제 연세대 면접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해서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설명회인데요.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7, 8, 9, 10 이제 11월 되면 뭐 5개월 차 되나요? 같이 공부를 해본 소감은 혹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아이들이 다른 해 아이들보다 좀 부족하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해보다 노력을 덜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친구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어느 해보다 능력에 견주어 노력이 부족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쫄 필요는 없죠.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되게 뭔가에 쫓기고 있거나 조급해하고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면접 수업이 그다지 에너지를 많이 쏟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전년도에 견준다면 이제 가을 학기 들어서면서부터 학생들이 기본 서류 면접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준비해야 돼요. 상황 면접도 1시간 준비해야 되니까 면접에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외람되지만 면접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합격에 근접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의외로 합격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하루에 2시간 내 자녀가 지금 면접 공부를 한다 그러면 찬성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면접 실력들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박하게 말씀드렸나요? 제가 느낀 소감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 한 반에 10명 잡고 10명 중에 이 녀석들은 그냥 예외 없이 합격하겠구나가 눈에 확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 얘가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 이런 생각 드는 애들이 제법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하루에 면접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해? 라고 하면 평균 30분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정건? 정건이 왜 와 있니?
그지? 하루에 30분도 과할지 모르겠다, 그죠? 저 왜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11월을 바라보는 정도 되면 저도 이제 제가 올해 계획했던 바로 이를테면 서울대 의과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충분히 40명에서 50명 사이 나오겠고, 제가 욕심 부리는 바가 60명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 예년만큼보다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가늠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외람되지만 1등부터 30등만 뽑아놓고, 그만큼 일테면 노력들을 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몹시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30분을 아이들이 한다면 내 아이가 거기에 곱하기 2 내지 곱하기 3을 하면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실 바깥을 나가면 그냥 수능의 전쟁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면접에 더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올해의 인력 풀 안에서 선발하는 것이지 전년도하고 인과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학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친구들은 제법 나타나는데, 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할애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 잘하는 친구들이 시간을 더 할애하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시간을 오히려 덜 쓰고 있으니까 이 편차가 심해져서 요거를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한테 있고, 그래서 예년 같으면 파이널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 준비해서 이런 거 해보자라고 정도로 갈 수 있는 수업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파이널도 매우 타이트하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제 이런 마음이 혹시 간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자녀하고 저는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에서 얘기하는 거지 저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만약에 제가 아까 기준점으로 30등이라고 했다면 30등부터 50등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건 저의 일종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몰골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몹시 피곤하거든요. 약간 좀비 시즌 상태에 있어요. 오늘도 한 70명 정도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계속 남기는 거예요. 9월 달까지만 해도 동영상보다는 카톡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다 동영상으로 대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태도, 딕션 모든 걸 이제 점검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로 열심히 하는 친구를 한 명 봤는데, 이 친구는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경기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 하나는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심지어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준비까지 했어요. 진짜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친구는 수업을 진행할 때 아예 마이크를 줬거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후두부에 대한 그 내시경을 해봤는데 목소리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목소리를 저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저음이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는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데 이 친구가 쏟아부은 시간이 사실상 거의 6개월 이상 쏟아부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리고 결국은 해결해냈어요. 3시간 이상 쏟아부은 이유는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는 수능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성균관대학교 정도.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고 서울대학교는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두 대학 중에 하나는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능도 잘 나왔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여튼 지금은 서울대학교 지금 예과 2학년 학생인데 올해도 경기고등학교 학생인데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경기고등학교 터가 안 좋은 거예요. 올해는 목소리 때문에 애를 먹는 게 아니라 표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표정을 보면 제가 이게 사람의 표정인지 AI 표정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냥 입술만 씁니다. 입술만 쓰고 눈도 그냥 거의 깜빡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수업 시간에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한 2주 전부터 이제 근육을 조금씩 쓰기 시작해서 약간의 자연스러움이 생긴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어느 면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면접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공감을 얻어내야 돼요. 설득시키고 공감을 얻어내는 게 결국은 합격의 가장 중요한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공감을 얻어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일테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최근에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고 대답하라.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하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을 면접관이 알고 싶은지에 대해서 일테면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질문에 답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너한테 어떤 능력을 대학은 확인하고자 할까 고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이 대답이 상대방에게 흡족하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설득이 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공감을 해준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면접관도 이 학생을 버리거나 또는 이 학생의 박하게 점수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응답만 하고 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면접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지금이 10월 말이고 11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대답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반응을 테스트하거나 확인하려면 이 질문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너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10월 말이면 이제 톡 중지하고 영상도 중지하고 그냥 했던 거 복습하면서 시간을 보내자라고 할 텐데 오히려 제가 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야 돼라고. 그죠? 근데 안 보냅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보내라고 하는 양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개씩. 그래서 왜 하루에 한 개씩 보낼 수 없니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귀가했을 때 일테면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영상이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오전 중으로라도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 답변에 대한 완결성,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답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를 갖춰야 되잖아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면접장의 문법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들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이거든요. 지식인들의 소통 방식은 감성의 언어가 아니라 이성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논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있으려면 구조가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으려면 관점이나 개념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학급 회의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평가자 입장에서 이 친구 너무 상식적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한번 접어서 볼 거야. 수준이 낮아. 우리 대학에 오기에는 좀 부족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면접장의 문법에 맞춰서 답변을 하자는 얘기고 그것이 아까 이명순 소장 얘기를 로고스예요. 즉 논리를 갖추는 거죠.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합격한 이유가 뭐야 라고 받아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논리의 다른 이름이 논리, 체계, 구조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잘 해두면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구여고 학생 하나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A라는 지문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를 현상과 본질의 관점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면접관의 눈이 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친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없어요. 사실. 그죠?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저하고 학생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지 부모님이 관여할 부분은 전혀 아니죠. 그럼 부모님이 관여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이명수 소장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파토스인데 여기는 관여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달력, 표현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집에서 일테면 만약에 자녀분하고 약간의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일종의 수사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저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지금 거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감정이 되게 예민하죠. 예민한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 순간 사실상 뭐냐면 하기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아주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는 한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또한 제 몫이에요. 몫이 많아지죠. 세 번째가 아까 이명수 소장님이 얘기하는 마지막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사실상 뭐냐면 품성, 인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성과 인격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품성과 인격은 면접장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제 생각이지만 어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에서 드러나요. 언어적 습관, 어떤 단어를 즐겨 쓰는지 어떤 표현을 즐겨 쓰이는지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동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면접관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경직돼서 가만 앉아 있는 것과 앞에 면접관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몸으로 대답을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지금 이 강의실 안에는 단 한 분도 저의 말에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고개를 계속 끄덕이거나 눈짓을 보내거나 또는 어쨌든 얼굴 근육을 이용해서 제 답변에 대해서 호응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 명도 없거든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이게 면접관의 생각이에요. 아, 얘는 하기 싫은가 보다. 사실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주 작은 힘 한 번만 쓰면 합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의심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는 합격을 위한 문이 있다면 그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 약간 돌리면서 밀면 자동기술 쪽으로 합격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다. 그런데 손을 잡고 있는 이 문고리가 합격의 문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사실상 힘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라도 힘을 줘서 돌려서 밀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저함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수능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이 안 나오면 모든 게 허사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힘을 실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6장을 다 쓰지 않고 2 또는 3장만 쓰는 몇몇의 학생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6장 다 쓰지 않고 2 또는 3만 쓰는 거죠. 2 또는 3이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서울대, 연대, 성대까지만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이외의 대학은 합격해도 안 간다. 합격해도 안 갈 대학은 난 쓰지 않겠다. 요렇게인데 이 배수의 진을 쳐놓은 게 사실은 면접을 더 훨씬 열심히 하게 되는 동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들이 지금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답변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 제가 얘기해 줍니다.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에 99% 지금 현재 합격이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친구가 자만할까 봐 두려워. 라는 얘기도 몇몇 클래스에 가서 특정하게 몇몇 학생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과오, 즉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눌러준 것.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나는 제법 잘해. 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안 듣게 돼.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면접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도 귀가 크다는 거죠. 잘 듣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양보다 듣는 양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거나 합격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죠. 특히 면접 같은 케이스는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 잘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낸 다음에 비로소 발화를 해봅니다. 발화를 한 다음에도 다른 친구들에게 일종의 뭐냐면 확인 작업 들어가 봅니다. 내 답변이 어느 부분에서 장점이고 어느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수정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이 무렵에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년도에 비해서 제가 이 계절에 할 일이 많다라는 걸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하실 일은 없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먹을 걸 잘 챙겨주시고 하루에 2~3번씩 계속 안아주시고 아무 얘기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지금 수업 시간에도 제가 좀 건들면 울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이런 겁니다. 얼굴에 울음이 가득해. 툭 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 눈물이 보기 싫어서 제가 이를테면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도 몹시 긴장한 상태고 거의 이제 막바지로 오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인데 제 잔소리 빼고 다른 잔소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몸에 사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같은 편이고 공동의 목표는 합격이거든요. 12월 14일 정도 합격자 발표가 나오겠죠. 그 무렵에 가게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마지막 설명에 가면 꼭 이 질문을 던지는데 아직까지 못 던졌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한 설문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100% 공감한 내용이거든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사랑일까? 가족일까? 행복일까? 건강일까? 돈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를 쭉 봤는데 그게 아니고 내음절 단어로 후련하다. 후련하다. 막힌 것이 풀리거나 맺힌 것이 풀리거나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게 12월 14일. 그렇겠죠? 고개 끄덕인 분들의 자녀만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추합이라고 칠게요. 그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도 뜬금없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박수를 좀 치자. 12월 14일에 현재 나의 기운과 열망을 보내보자 이래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내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래요? 외람되지만 제 큰딸은 삼수생이었고요. 제 둘째 딸은 재수생이었고요. 제 셋째 딸은 지금 고3이에요. 차가 몇 대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국산차로 치면 뭐 제네시스 몇 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계속해서 했냐면 저희 집에서 꽤 먼 거리예요. 저는 북한산에 사는데 이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홍대 근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가고 여러 사찰을 가봤지만 야,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교회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봤는데 기도는 기도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수하고 재수하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를 약간만 틀어주세요. 생각보다 그 사찰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저는 크리스천인데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게 있거든요. 중보기도가 최고다. 네.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를 위한 기도. 그렇게 품앗이를 해보세요. 서로 친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실제로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 위에 형님 목사님한테 듣고 제 밑에 아우 목사님한테 듣습니다. 제 형제들이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한 기도다라고 늘 그 두 분 목사님이 얘기하셔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 총각, 옆집 아가씨를 위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해주시면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옆집 아줌마가 해주고 있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해주세요. 부적 따위 같은 거 듣지 마시고. 농담 같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면 열에 몇 명은 나올 거예요. 부적이.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데만 만져도 뭐예요? 믿고 싶잖아요. 합격. 안 그럴까요? 그 온 힘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약간 바꿔서 옆집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자. 내 자녀의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나 더 해보자.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마침내 당도할 합격의 순간인데요. 당도할 수 있겠죠? 그죠? 당도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가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봄부터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렸던 움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상이에요. 제목은 걷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팔리진 않았기 때문에 매매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감정가가 2천억대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2천억대 정도 되는 이런 조각상을 놓고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뭘 보고 대답을 할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각상 하나를 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왔던 게 지금까지 시간들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뭐냐면 제목이 걷는 사람이니까 걷다의 의미를 아는 거고요. 인간에게 걷는다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사실은 인간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빈형과 월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빈형은 무릎에 있는 연고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을 수도 없고 네 걸음으로 걸을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배밀이 하듯이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월형은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그럼 서 있을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걷는 존재에서 기어다니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훼손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걷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걸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발 걸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걸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건 대부분 걷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예요. 목적지와 목적지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살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변이 생략되면 자신이 고립돼요. 주변이 살아나야 내가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 식물도 있고 이런 동물도 있고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동만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할 때 이 수업은 쉼표와 같은 수업이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자. 그리고 제가 던지는 말은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1년간 중대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드리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사이에 어떤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게 지난 1년이 될 수 있고 지난 3년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작년 서울대학교 기출문제예요. 학생들한테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냐. 제가 이걸 충격받은 게 뭐냐면 결정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어제와 오늘이 매우 유사하게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뭐냐면 월요일은 거의 모든 월요일은 비슷해요. 모든 토요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하는 행동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고립돼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저와 같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 고립으로부터 잠깐씩 벗어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비로소 생각이라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중대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뭐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 또는 남북을 통일시킬 만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중대하다라는 뜻은 내가 이전에 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묻고 있는 건 뭐냐면 너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과연 우리 자녀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대답할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가만히. 그러면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재현 선생님을 선택한 결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웃으셔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웃긴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잘 봐보세요. 경제 대통령은 이재명. 아니, 바뀌었죠. 경제 대통령은 이재용. 행정부의 대통령은 이재명. 의대 면접의 대통령은 이재은입니다. 비로소 이제 웃으시네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고 있는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놓고 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이재용이나 이재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행정적 시스템이나 경제적 시스템을 그들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녀가 어떻게 답한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남편을 거실에서 자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실인가 보네요. 거의 반응이 없네. 보통 1년 동안 제가 걸어온 길인데요. 딱 6걸음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6걸음에서 끝나는데 겨울에 첫 걸음을 떼가지고 이렇게 6걸음 왔어요. 그리고 여기 일곱 번째 걸음이 있는데 이게 12월 14일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본인 스스로가 뛰는 겁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만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걸음마다 각 주제마다 각 계절별로 이렇게 쭉 해온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가을 8주라고 하는 걸 끝내가고 있는 상태인데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 7월이에요. 7월, 8월, 9월, 10월 요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저기서부터 쭉 온 친구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딱 한 클래스밖에 없어요. 그게 매주 금요일 날 강의하고 있는 친구들만 전체를 이렇게 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뒤에 우리 정건이 앉아있는데 정건이는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5번째 걸음, 6번째 걸음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특강에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경험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저께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전혀 낯선 문제, 낯선 재심을 좀 줘보세요. 익숙한 거 말고 낯선 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를테면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낯선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낯익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원도 마찬가지고 햇살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는 금요일 저녁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걸 못하고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시즌으로 들어와서 파이널 특강 때는 수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한 분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하고 해결해야 할 게 제법 남아서 그걸 마지막까지 가서 일테면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굳이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끝나고 이틀 뒤에 연세대학교 면접이잖아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원서를 친구들은 정말 경황이 없거든. 수능을 잘 봤다 못 봤다에 대한 속이 자기 평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연세대학교 면접을 출발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소위 말해 이틀 만에 연세대학교 면접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자기 분석 없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교들로 다시 넘어와야 돼. 정신없이 계속 쭉 가야 되거든. 그런 상태에서 이를테면 스케줄 정리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월수금 화목토로 놓고 본다면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학원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눠진다면 사실은 토요일 날이 면접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일화목 월수금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일화목을 학원 시스템을 따라가거나 학원에 있는 강의를 듣거나 면접을 본다면 그러면 월수금은 학원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도록 오직 자기 학습, 자기 복습, 자기 단련만 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눈에 띄면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자기 정리를 할 시간이 주어져야 안정화돼. 그렇지 않고 뭔가 더 배워야 되고 더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순간 애가 부유하게 돼. 떠다니죠. 그러면 조급하답니다. 조급증이 가장 큰 문제일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별로 퐁당퐁당을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월 14일 무렵에 이게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학생들하고 농담을 해요. 가급적이면 엄마나 아빠 노트북으로 클릭을 해보라고. 그래서 너무 기쁜 아버지 엄마의 노트북이나 아빠의 노트북을 벽에다 던져보라고. 그러면 합격의 기쁨이 큰지 노트북이 망가지는 슬픔이 큰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농담식 이렇게 얘기해봐요. 익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가니? 비관론자는 3초예요. 물론 3초가 절대적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3초, 길게 보면 한 3일 정도 간다고 그래요. 아주 이 기쁨이. 그 뒤로는 계속 일테면 낮아지겠죠. 합격의 기쁨이. 여튼 이 합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올 연말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열정이든 그렇게 해서 요걸 찾아내겠습니다.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어쨌든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망설임 없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오직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의 심정은 이래요. 저의 심정은 이렇고 한자성어로 하면 마부작침 같은 겁니다. 제 심정은 한자성어로 하면 마부작침. 한자성어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나왔죠. 삼인성호라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마부작침이라는 것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성과 시간과 지구력과 열정이 있어야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늘로 우물을 파는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오루안 파묵이라고 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얘기한 건데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소설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딱 이 심정입니다. 어떻게든 바늘 하나만큼만이라도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저께까지는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대답하던데 오늘 눈을 3번 깜빡였다. 그러면 새땀을 뜬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함께 맞는 비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무렵에 가장 필요할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편에서 보는 거죠. 내가 자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녀하고 같은 편에 서서 저쪽을 보는 거죠. 그래야 이를테면 자녀도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녀를 보게 되면 어쨌든 어른의 시각이고 부모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족한 걸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침묵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갈등의 여지가 되죠. 그러니까 자녀의 시선으로 봐주는 거죠. 비가 올 때 우산으로 상대방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나도 우산을 접고 상대방과 같이 비를 맞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테면 그 비유가 되기도 하겠고, 실제로 이걸 면접장에 써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두 단어로 바꾸면 이게 공감이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한편이 되는 것,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최종 그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할 때 이걸 저는 최종 점검할 거거든요. 최종 점검하는데 특히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일반화 능력 부분이에요. 일반화 능력이 왜 자꾸 아직까지도 안 될까라는 고민이 남아 있어요. 제시문을 던져주고 그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장악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10년 전에는 없던 문제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 텍스트에 제목을 붙여봐, 또는 이 텍스트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텍스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쟁점을 뽑아내봐. 이런 것들은 10년 전에는 없던 문제들인데 갑자기 10년 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학생들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의 질이 떨어지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렵기보다는 국어의 비문학 제재를 놓고 계속해서 독해 연습을 하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좀 분류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이유는 뭐가 되냐면, 듣는 사람이 1분 내지 1분 30초를 통으로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중간에. 보통 면접에 30초 룰이라는 게 있는데 30초 정도 지나면 면접관이 좀 흘러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초가 넘어가게 되면 한 번씩 끊어주는 거죠. 어떻게 끊어주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또는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주는 게 면접관한테 내가 전달할 때 매우 유용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고급지게 하면 저는 이 문제를 개인과 사회적 관점에서 나눠 설명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죠. 왜냐하면 기대감을 주죠. 그러니까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대답한다, 또는 개념화시켜서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까 이거는 이제 논리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학생들에게 우려하는 바가 요 균형 잡힌 답변이거든요. 면접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똑똑한 개인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를 걸러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언어를 쓰거나 편향된 언어를 쓰거나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려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편협하다, 너무 좁다라고, 지엽적이다, 너무 좁다라고 하는 것을 좁지 않게 하려면 첫째, 둘째가 벌써 두 개로 늘어나죠. 그러면 더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엽성이나 또는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극단은 주로 누가 많이 쓰게 되냐면 부사어가 됐든 명사어가 됐든 전칭 언어를 잘 쓰는 친구들이 극단적이거나 좀 편향돼 있어요. 전칭이라는 얘기는 모두,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뭐 이런 형태들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써서는 안 될 단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어떤 단어로 치환하냐면 almost예요. 거의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이런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관점 하에서 대답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게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 저게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는 균형을 잡지 않고 자기 입장만 쭉 얘기하고 나가버리면 면접관이 갑자기 다른 입장은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답변을 만들어 가자, 끝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수업 소개를 잠시 할게요. 그래서 파이널 1주차에서 연세대학교 파이널 특강 2회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햇살정원에서는 제가 하지 않고 여기 다원에서만 제가 연세대 특강을 매년 진행해 왔는데, 연세대라고 하는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제시문이 길다, 우리가 보기엔 제시문이 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시문은 서울대보다 짧아요.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제시문은 서울대보다 짧다라는 뜻은 뭐냐면, 서울대는 2분의 보는 제시문이고 연세대학교는 8분의 보는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3 제시문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 연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메모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을 충분히 한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테면
훨씬 더 유용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좀 당혹스러운 것은 연세대학교는 면접관이 학생한테 제차, 3차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1번 얘기하세요, 2번 얘기하세요, 3번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당혹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소위 티키타카를 계속하고요. 성균관대학교도 티키타카를 하거든요.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계속해요. 그거는 학생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주는 것임과 동시에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연세대학교는 마치 장학 퀴즈 같은 거죠. 문제 내고 답하세요, 문제 내고 답하세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다만 답변의 길이가 서울대학교가 맥시멈 1분 30초 정도 되고 카톨릭 대학교도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연세대학교는 그냥 1분 40초에서 2분 10초 사이를 계속 답해야 되니까 답변의 길이가 길죠.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수업 시간에 가서 답변의 구조화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얘기할 계획이고요. 수업은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날 수능을 마치고 다음날 오전에까지 약간의 일테면 회복을 하고 낮 시간에 뭐 모의 면접도 보고 또는 책도 좀 보고 하다가 저녁에 와서 일테면 연세대학교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다음 날은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 모의 면접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서울대학교 면접보다 연세대학교 면접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쉬운 듯한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듯한 게 어렵다는 뜻은 되게 쉬워 보이면 내가 훨씬 분석적으로 얘기해야 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제시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월한 거죠. 그런 차원이 있다. 서울대학교는 제시문에 정보가 많지 않고 내가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 논리입니다. 첫 주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 의치대 또는 서울대 수의대 인성 파트 부분, 그러니까 서울대 수의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울대 수의대의 수의학 전문 부분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는 지금도 수강생이 있는데 수의학 전문 부분을 배제하고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하고 이제 기타 MMI를 진행하는 대학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대학들의 출제되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정체성 부분의 두 가지고요. 윤리적 상황, 그 다음에 의생명이나 과학기술 파트, 그 다음에 인문사회적 영역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할 때는 60분에 한 세트씩 진행할 거예요. 60분에 한 세트란 얘기는 60분에 4문제를 실전처럼 배치해서 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번에 해결했던 문제가 그 다음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유형으로 계속 바꿔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은 이렇게 여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의 케이스는 이제 서울대 직윤하고 울산대학교가 일테면 핵심이 되는데, 그 나머지 MMI 진행 대학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금요일 날은 주로 뭘 할 거냐면 윤리적 상황 면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윤리적 상황 면접은 거의 모든 대학이 공통 분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금요일 날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서울대 직윤과 울산대에 맞춰서 갈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원에서 마련한 수업은 이렇게 됩니다.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연세대학교 특강이고, 하나는 수능 1주차 특강이고, 하나는 수능 2주차 특강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하게 되냐면 1단계 발표가 나면 학생들한테 저한테 연락을 취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1단계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해서 5개년 합격생들의 복귀 답안을 요일별로 한 회씩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1차 발표가 나서 일테면 우리가 일요일부터 수업을 진행한다고 치면 일요일 날 2020년도 복귀 답안을 쫙 보내줘요. 카톡으로. 그걸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공부가 끝나면 다음 날은 월요일 날은 2021년도 걸 보내줘요. 그래서 매 요일마다 합격 답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합격생들의 답변이 이 정도 레벨이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는데, 실제로 합격생들의 답변 레벨을 보면 아주 높진 않아요. 이유는 뭐가 되냐면 학생들이 집에 와서 복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놓친 것도 많고,
또는 완벽한 복귀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 5명에서 많게 20명 정도를 제가 주면 학생들은 자기 기준을 잡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 때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합불다발의 차이라고 해서 특정한 문제에다 대놓고 합격생과 불합격생 답안을 비교해서 이건 왜 합격이고 이건 왜 불합격인지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쾌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합격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가 발표가 나면 나한테 연락을 취하고 그 취하게 되면 내가 요일별로 보내줄 테니까 요일별로 그걸로 공부해라. 그동안 수업을 진행했던 걸 복습하면서 이걸로 하게 되면 꽤 유용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고, 대학은 웬만한 대학은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쏘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저도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하염없이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 속에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조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그건 상대평가고 인력풀 안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전년도 아이들하고 비교할 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좋은 점을 잘 살려서 마지막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지난 3년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상으로서 상을 12월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